옛날 산 많고 물 맑기로 이름난 충청북도 영춘 땅에 젊고 성실한 상인 박대랑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큰 부자는 아니었으나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작은 가게를 성실히 꾸려나가며 아내 김씨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자 애쓰는 청년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집안에는 근심이 있었으니 바로 홀로 계신 아버지 박영감의 건강이었습니다. 박영감은 몇 해 전 부인을 여인 후 부쩍 쇠약해져 이름 모를 병으로 자리에 누운 지 오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박대랑의 아내 김씨가 병든 시아버지를 본 채가 아닌 집 뒤편에 낡고 외딴 별채에 모시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김씨 부인은 온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독한 며느리라는 오해를 받고 있었지요. 들었는가? 박서방네 김씨 며느리 말일세. 글쎄 병들어 꼼짝도 못하는 시아비를 저 음심한 별채에 내놓고는 본체에는 얼씬도 못하게 한다지 뭔가. 저러다 박영감 숨 넘어가는 것도 모르는 거 아닌지 몰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어찌 저리 모질 수 있담. 맞아. 밥이라도 제대로 챙겨드리는지 모르겠네. 얼굴은 멀쩡하게 생겨서는 속은 왜 그리 시커먼지. 박서방만 불쌍하지. 저런 악처를 아내라고. 쯧쯧. 사람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비난 속에서 김씨 부인은 속으로만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녀에게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뼈에 사무치는 두려움과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시아버지를 급진히 모시지 못하고 별채에 둔 것은 모진 마음 때문이 아니라 실은 그 별채의 깃든 섬뜩한 저주 때문이었습니다. 이 집의 전주인이었던 사람에게는 어여쁜 두 딸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두 딸 모두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뜬 밤 바로 그 별채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는 흉흉한 이야기가 대대로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밤마다 별채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와 섬뜩한 냉기를 느끼며 그 이야기가 헛된 괴담이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 또한 그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봐 차라리 자신이 욕을 먹을지언정 시아버지를 안전하게 격리시킨 것이었습니다. 남편 박대랑은 본디 심성이 착했으나 마을 사람들의 끊임없는 수군거림과 병상에서 힘없이 신음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의심의 씨앗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내가 오늘은 당신과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야겠소. 대체 왜 아버님을 저 춥고 외진 별채에 홀로 두는 것이오? 당신이 아무리 힘들다 한들 자식된 도리로 아버님 식사 한 끼 따뜻하게 차려 방으로 가져다 드리는 것이 그리 어렵단 말이오? 서방님, 제발 제 마음을 몰라주지 마십시오. 저라고 어찌 아버님이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 별채에는 무언가 좋지 않은 기운이 있습니다. 차마 아버님을 그곳에 오래 머물게 할 수가. 좋지 않은 기운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요. 당신이 아버님 봉양하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오. 마을 사람들이 당신을 두고 뭐라 하는지 알고나 있소? 내 얼굴을 똑바로 보고 말해보시오. 정말 아버님께 아무런 악감정도 없는 것이오? 서방님, 어찌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제 아버님께 악감정을 품겠습니까? 다만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발 보름달이 뜨기 전까지만이라도 아버님을 별채에 두게 해주십시오. 그 후에 제가 모든 것을. 보름달은 또 무슨 소리요? 당신 정말 이상하군. 내 더 이상 당신 변명을 들어줄 수가 없소. 내일 당장 아버님을 본체로 모실 것이니 그리 아시오. 남편의 완강한 태도와 불신에 김씨 부인은 절망했지만 여전히 별채의 저주를 구체적으로 말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미친 여자 취급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의심을 거두지 못한 박대랑은 그날부터 아내의 행동을 더욱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정말 아내가 미신에 빠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인지. 며칠 동안 아내를 지켜본 박대랑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김씨 부인은 시아버지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밤이 깊어지면 몰래 부엌에서 죽이나 약밥 같은 것을 정성껏 만들어 품에 숨기고는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가끔씩 남편 몰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가난하고 병약한 시동생의 오두막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손에는 늘 보자기로 싼 무언가가 들려 있었지요. 어느 깊은 밤 박대랑은 또다시 아내의 뒤를 밟았습니다.
아내는 등불 하나에 의지한 채 찬 바람을 맞으며 시동생의 오두막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두막 안에서는 시동생의 콜록거리는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박대랑이 문틈으로 엿보니 아내는 가져온 따뜻한 음식과 얼마 안 되는 돈을 시동생에게 건네며 걱정스럽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우님, 기침이 아직도 멎지 않으시는군요. 이 죽이라도 좀 드시고 기운 차리셔야지요. 그리고 이건 얼마 안 되지만 약이라도 지어 드십시오. 형님께는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부디 몸조리 잘하십시오. 형수님, 매번 일이 신세만 져서 면목이 없습니다. 형님께서는 아직도 형수님을 오해하고 계신지요? 형수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실 텐데. 괜찮습니다. 아우님, 언젠가는 형님께서도 제 진심을 알아주시겠지요. 그러니 아우님은 부디 건강만 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오는 길 김씨 부인은 어김없이 별채 근처 커다란 고목나무 밑동에 또 다른 음식 꾸러미를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시아버지 박 영감이 가끔 바람을 쐬러 나오는 장소였습니다. 그제야 박대랑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시아버지를 구박한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이유로 직접 봉양하지 못하는 대신 몰래 음식을 전하고 어려운 시동생까지 남몰래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고 편협했던 의심에 못 견디게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아내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내가 다 보았소. 당신이 아우에게 음식을 전해주고 또 아버님을 위해 나무 밑에 음식을 두는 것을 말이오. 내가 당신을 오해했구려. 정말 미안하오. 김씨 부인은 남편이 모든 것을 알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별채의 비밀과 자신의 깊은 두려움을 남편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서방님, 흑흑. 사실은 이 집 별채에는 무서운 저주가 걸려있는 듯합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귀신이 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방 안에서는 얼음장 같은 한기가 느껴집니다. 전 주인의 딸들도 바로 그 보름날 밤에 별채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아버님께서도 그리 되실까봐 저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차마 아버님을 흑흑. 아니, 그런 끔찍한 사연이 있었다니. 왜 진작 내게 말하지 않았소?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았을 것을. 그동안 당신 혼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소. 이 어리석은 남편을 용서하시오. 부인, 내가 당신 곁을 지키겠소. 다가오는 보름날 밤, 우리가 함께 그 별채의 비밀을 밝혀냅시다. 부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보름달 밤의 별채의 비밀을 함께 마주하기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마침내 1년 중 달빛이 가장 밝고 음기가 강하다는 대보름 밤이 찾아왔습니다. 온 마을이 잠든 깊은 밤 별채 주변에는 낮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스산하고 무거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기이한 푸른빛이 섬광처럼 번뜩였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속삭임과 흐느낌 같은 소리가 바람결을 타고 부부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별채 안에서는 무언가 거대한 것이 꿈틀거리는 듯한 소리마저 들려왔습니다. 김씨 부부는 공포에 질렸지만 서로의 손을 더욱 꼭 잡고 별채 앞 뱃돌 위에 앉아 숨죽인 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가까워오자 별채 전체가 지진이라도 난 듯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마침내 별채 방문이 저절로 스르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인간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몸집의 용의 머리를 하고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는 푸른 비늘을 가진 존재, 바로 전설 속의 이무기였습니다. 이무기는 하늘을 향해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기묘한 울음소리를 토해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듣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무기의 거대한 몸에서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뿜어져 나와 부부의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박대랑은 공포에 질려 칼이라도 뽑을 듯 자세를 취하며 아내를 감쌌지만 김씨 부인은 이상하게도 그 거대한 존재에게서 압도적인 슬픔과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나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무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신지요? 왜 이 집에 머물며 저희를 이토록 두렵게 하시는 겁니까? 혹은 저희 조상이 당신께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질렀단 말입니까?
저희는 그저 이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은 죄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발 저희를 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무기는 인간의 말을 알아듣는 듯 잠시 울음을 멈추고 김씨 부인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직접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슬프고도 처절한 기운과 함께 기묘한 환영을 김씨 부부의 머릿속으로 폭포수처럼 흘려보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 집터는 깊고 맑은 연못이었고 그곳에는 하늘로 승천하여 용이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한 마리의 거대한 푸른 이무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무기는 수백 년 동안 연못 깊은 곳에서 조용히 돌을 닦으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고을의 한 부자가 명당이라며 이 연못을 탐냈고 인부들을 동원하여 억지로 연못을 메우고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깊은 잠에 빠져있던 이무기가 깨어났고 인간들은 승천을 앞둔 신성한 존재를 미물로 여기고는 무참히 해치고 말았습니다. 이무기는 죽어가면서 자신의 모든 원념과 슬픔 그리고 이루지 못한 승천을 하늘 이터에 남겼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죽은 이무기에게는 아직 세상 빛을 보지 못한 수천의 새끼들이 알 상태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미의 강한 원념 때문인지 아니면 집을 지을 때 땅의 기운을 누르기 위해 사용된 특정한 오행의 목재 때문인지 알에서 깨어난 그 새끼들은 별채 아래 깊은 곳, 물길이 막히고 빛 한 점 들지 않는 지하 공간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름달 밤이면 어미 이무기의 원호는 달의 전기를 받아 더욱 강해져 별채의 그 모습을 드러냈고 갇힌 새끼들의 고통스러운 기운과 생존 본능은 별채에 머무는 인간의 생명력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전 주인의 두 딸은 그렇게 젊은 나이에 생기를 빼앗겨 희생되었고 시아버지 박영감의 깊은 병 또한 그 사악한 기운 때문이었습니다. 어미 이무기의 원호는 자식들을 구원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인간에 대한 깊은 원망 때문에 본의 아니게 해를 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아이들이 내 가엾고 죄 없는 아이들이 저기 있고 차가운 어둠 속에 갇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 어찌하여 인간들은 이리도 잔인하고 무지한가? 그들의 탐욕이 나를 죽이고 내 아이들마저 영원한 고통 속에 살게 하는구나. 제발 내 아이들을 저주받은 땅에서 구해주어라. 햇빛을 보게 해주어라. 그리하면 내 원혼도 더 이상 이 땅을 원망하지 않고 조용히 떠나리라.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김씨 부부는 이무기의 처절한 슬픔과 모성에 깊이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씨 부인은 이무기의 환영을 향해 진심으로 약속했습니다. 당신의 사연이 참으로 기구하고 딱하군요. 어미로서 그 마음을 어찌 헤아리지 못하겠습니까? 저희가 비록 미력하지만 힘닿는 데까지 당신의 아이들을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저희의 진심을 믿으시고 저희를 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늘에 맹세코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김씨 부인의 진심 어린 약속과 눈물에 이무기의 원호는 마지막으로 깊은 슬픔이 담긴 울음소리를 남기고 새벽의 푸른 안개처럼 스르르 쓰러져 갔습니다. 별채를 감돌던 음습하고 살기 어린 기운도 거짓말처럼 한결 가라앉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자마자 김씨 부부는 지체 없이 별채 마루 아래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박대랑이 괭이로 힘껏 땅을 파내고 아내 김씨는 밤새 이무기가 보여준 환영을 더듬어 새끼들이 갇힌 정확한 위치를 찾았습니다. 한참을 파내려가자 과연 축축하고 검은 흙 속에서 오래전 물길이 흘렀던 흔적과 함께 거대한 바위와 집을 지을 때 사용된 듯한 특수한 부정목으로 막힌 지하 공간의 입구가 드러났습니다. 부부가 온 힘을 다해 바위를 밀어내고 부정목을 걷어내자 컴컴한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셀 수 없이 많은 비늘이 막 돋아난 작은 이무기 새끼들이 서로 엉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새끼들은 오랫동안 갇혀있어 몹시 지쳐 보였지만 바깥 세상의 빛을 보자 희미하게 꿈틀거리며 작은 입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들이 웅크린 자리 옆에는 마치 어미 이무기가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 남겨둔 마지막 선물인 것처럼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황금 덩어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양은 평생을 써도 다 못 쓸 만큼 엄청났습니다. 김씨 부부는 먼저 황금을 조심스럽게 수습하여 안전한 곳에 옮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이무기 새끼들을 다치지 않게 하나씩 정성껏 꺼내어 커다란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부부는 새끼들을 싣고 곧장 마을 근처에서 가장 크고 깊은 강으로 향했습니다. 강물에 새끼들을 놓아주자 오랫동안 물을 보지 못했던 새끼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금세 기운을 차리고 물속으로 힘차게 헤엄쳐 들어갔습니다. 수백 마리의 작은 이무기들이 햇살 아래 반짝이는 비늘을 빛내며 깊은 강심으로 유유히 사라져가는 모습은 참으로 신비롭고 경이로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부부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무기 새끼들이 모두 강으로 돌아가자 별채를 감돌던 마지막 음습한 기운마저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병석에 누워있던 시아버지 박영감의 병세도 그날부터 기적처럼 눈에 띄게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예전의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김씨 부부는 시아버지를 즉시 본체로 정성껏 모셨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박영감은 자신을 남몰래 걱정하고 위험을 무릅썼던 며느리의 진심에 깊이 감동하여 이전의 오해와 서운함을 모두 풀고 진심으로 며느리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아가, 내 며느리야. 이 못난 아비가 너를 오해하고 모진 말을 했구나. 내가 나를 살렸고 우리 집안을 살렸다. 정말 고맙다. 내 남은 생은 너를 내 친딸처럼 여기며 살겠다. 또한 가난하고 병약했던 시동생 네 식구들도 집으로 불러들여 함께 살며 보살폈습니다. 시동생은 형님 내외의 은혜에 감격하여 평생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형님, 형수님.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형님과 형수님을 제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이무기가 남긴 황금 덕분에 김씨 집안은 고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가랑과 김씨 부인은 재물을 함부로 쓰지 않고 더욱 성실하게 일하며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재물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온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칭송을 받게 되었지요. 김씨 부인 또한 더 이상 독한 며느리라는 오해를 받지 않고 지혜롭고 마음씨 고운 현모양처이자 효부로 칭송받으며 남편과 시아버지, 시동생네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충청북도 영춘 땅의 별채의 이무기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답니다.